이번 시간에는 중년기와 노년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년기와 노년기 반드시 한 문제씩 나오고 보통 세 문제 나온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중년기에 대해서는 발달과업에 있어서 보통 인생 전반에 걸친 발달과업을 주장한 사람은 에릭슨 그리고 융이 되겠는데, 중년기에 대한 것은 아주 예상외로 출제될 만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중년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중년기라고 하는, 물론 당연히 우리 사회복지 관련 법령에는 노인에 대한 연령에 대한 법적 규정도 없는 것처럼 중년기에 대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년기와 노년기의 약간 교집합 부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고령자 고용촉진법이 있습니다. 이 고령자의 범위를 보면, 정의해보면 고령자는 55세 이상을 고령자라고 했고, 그리고 50세 이상 55세 미만을 준고령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노인으로 볼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중년기라고 하기에는 너무 범위가 짧고 하지만 어쨌든 그런 연령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고령자 고용촉진법이라는 거에 보면은 고령자 55세 이상, 준고령자 50세 이상 이런 규정이 있다는 것을 한번 알아주시고, 이 중년기에 대해서는 에릭슨은 이 시기를 생산성 대 침체감, 생산성 대 침체감의 단계로, 생산성 대 침체감의 단계로 이렇게 그 발달상 특징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 중년기, 인생의 황금기, 글쎄 요즘처럼 이 어려운 또 조기 은퇴가 강요되는 이런 세상에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좀 가슴 아픈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어느 단계보다는 지위라든지 경제력에 있어서 가장 높은 단계이기 때문에 인생의 황금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년기는 아마 나를 포함해서 또 아니면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실질적으로 독립이란 단어가 좀 어려워지는 시기가 될 거예요. 보통 이것을 샌드위치 세대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초혼의 연령이 이미 32세, 남녀 평균에서 32세를 넘어서 버린 나이가 되었고, 그리고 고령화 단계가 2017년 13.6%, 2018년에서 14.3%까지 이렇게 보고 해서 고령 사회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계에서 보기로 한다면 자녀의 양육 문제가 끝나지도 않았고, 그리고 부모를 봉양해야 되는 문제도 끝나지 않았어요. 자녀 양육의 문제와 부모를 봉양해야 되는 두 개의 문제가 여전히 중년에서 노년으로 넘어간 단계까지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샌드위치 세대라고 합니다. 또 그러면 여기를 제2의 사춘기.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오는 그야말로 분리개별화라고 할 때 제발 벗어나고 싶은 이런 욕망을 갖게 되는 거에서 제2의 사춘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그러면 오랫동안 전업주부로만, 가정살림만 이렇게 끓여왔던 전업주부에 특히 많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빈둥지 증후군. 오랜 세월 동안에 그야말로 한 식구의 출퇴근의 문제, 그리고 자녀들의 이런 양육 문제가 있어서 정신없이 보냈던 세월을 30년을 보냈는데, 어느 순간에 집을 주변을 둘러봤더니 아무도 없고 빈 텔레비전만 떠들고 있는 이런 상황을 느꼈을 때 느끼는 그 공허함. 그래서 이 시기를 빈둥지 증후군이라면서 정체감의 위기기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 이 정체감의 위기기, 그야말로 이 시기를, 또 그런가 하면 생리적 측면에 있어서 갱년기에 대해서 문득 장난하지 문제가 나옵니다만, 남녀 모두 갱년기가 와서 성적 기능이 약화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봐주시고, 갱년기. 그러나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기를 창조적 생산성의 시기라고도 합니다. 생산성, 당연히 에릭슨이 말한 것처럼 생산성 대 침체감의 단계로 오지만, 오랜 세월 동안의 연륜과 경륜에 의해서 기존에 존재하지 않은 또 다른 해결책을 강구할 줄 알기 때문에
생산성 대 생산성이 대 창조적 생산성도 등장하는 시기.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를 문제 해결 능력의 행력의 최절정기. 문제 해결 능력의 최절정기라는 용어도 같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중년기가 되겠습니다. 때문에 이 중년기라고 언제부터 이렇게까지 이렇게 나이를 가지고 애매한 그런 주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설명하되 유흥은 이 중년기에 대한 특징을 가지고 중년기 인디비듀얼리제이션에서 개별화의 특징, 개별화 또는 개성화라는 특징을 제시를 했어요. 오랜 세월 동안의 모든 리비도를 외부 생활에 또는 아니면 물질적 구조에만 쏟아서 먹고 살기 위해서 외부 또는 물질 구조에만 쏟던 리비도를 중년이 되게 되면 점차 중년이 되게 되면 그것을 자기의 심리적 정신적 세계로 자기의 내면 세계로 회수하는 모습을 찾음으로써 자기 자신을 되찾으려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데 그게 바로 개별화 개성화라고 합니다. 특히 유흥의 중년기. 이 유흥은 중년기를 인생 전환기의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 전환기.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던 아니무스, 남성의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여성성인 아니마나 여성의 무의식 속에 존재해 있는 남성성인 아니무스를 과감히 표출할 줄도 아는 이런 그 인생의 전환기, 개별화가 등장하는 이런 시기를 바로 유흥은 중년기라고 하고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끄집어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단어들이 중년기가 되겠어요. 중년기. 이 중년기에 대해서는 거기 중년기의 발달 가업에서 레빈슨이 말한 것처럼 레빈슨의 것도 B급 정도 여기 나와 있죠. 뭐 B급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레빈슨은 자신의 과거에 대한 재평가, 중년기에는 자신의 과거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인생의 남은 부분을 새로운 시기로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개별화, 조금 전에 했던. 자, 이것을 레빈슨은 3대 발달 가업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박스 문제로 여러분들이 레빈슨이 제시한 중년기의 3대 발달 가업에서 박스 문제로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팩은 중년기의 4대 이시로 지혜를 중시할 것인가, 육체를 중시할 것인가, 또 대인관계를 사유화할 것인가, 성적 대상화할 것인가, 또 정서적 융통성을 가지고 살 것인가, 정서적 빈곤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또 지적 융통성을 가지고 살 것인가, 지적 정직성 속에서 그냥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할 적에 물론 제가 양극 이론처럼 설명을 해서 팩이 제시한 4대 발달 가업에서 전자가 바람직한 중년기의 발달 가업이자 중년기의 하나의 숙제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한 한 지혜를 중시하고 또 대인관계를 사유화하고 또 정서적 융통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끊임없는 학습이나 교육을 통해서 지적 융통성을 넓혀가는 이러한 삶을 중년기에 이끌어가야 된다라고 팩의 이론을 가지고 긍정적 측면을 설명을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마모어는 중년기의 위기를 4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중년기의 위기, 신체적 노화로 인한 스트레스, 경제적 위기로 인한 스트레스, 사회문화적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 또 그런가 하면 이별이나 당연히 자녀들이 직장이나 혼인을 통해서 떠날 것이고 또 그런가 하면 자신의 은퇴로 기존에 오랫동안 20, 30년, 30, 40년 같이 했던 동료로부터 떨어져 나오면서 갖게 되는 정신적 스트레스, 그래서 신체적 스트레스, 경제적 스트레스, 사회문화적 스트레스, 그리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마모어는 중년기의 4대 위기라고 설명했다. 자, 여기 B급이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노년기가 나와 있습니다. 노년기라고 할 적에는 노년기. 에릭슨을 볼 적에 에릭슨의 신자, 죽은 자, 신생자라고 할 때 자하 통정대 또는 자하 통합대, 절망감의 이런 특징으로 노년기를 설명을 했습니다. 영연령의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우리 사회복지 관련 법령에서 노인의 나이를 규정하고 있는 이런 법적 규정은 없다라는 것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단지 노인은 몇 살부터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지만 발표되는 법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노인의 나이를 65세 이상이라는 단어를 계속 법령마다 계속 반복함으로써 정부 정책이나 법령상의 노인의 연령은 65세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추정, 간주나 다름없는 추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5세를 노인이라고 하지만 법적 규정은 없다는 것을 꼭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노년기에 대해서 노년기는 뭐 여러 가지 빨간 세타, 스위스처럼 빨간 세타, 또 그러면 황금 연령기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나라마다 다양한 표현을 쓰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냥 노인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 노년기의 특징이 나와 있지요. 알고 있지만은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노년기의 특징을 보시면 우울증 경향의 증가, 내적 경향, 내면하는 경향이나 수동성 증가, 생에 대한 회상, 경직성, 조심성 증가, 다 말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런가 하면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찾고 또 찾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체크하시고, 또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동양이나 이건 또 서양에서 나온 이론이기 때문에 동양이나 서양이나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그래서 6번, 7번 체크하시고, 의존성 증가, 또 시간 전망의 변화. 시간 전망의 변화, 스스로는 알고 있습니다.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젊은 시절처럼 미래를 향해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또 현실적으로도 부정의견, 자꾸 과거 휴상적인 성격을 갖거나 아주 일부분은 아주 먼 미래, 앞으로는 나는 어떻게 이렇게 해서 너무 좀 과도할 정도로 미래지향적 성향을 보이는 것처럼 소위 시간 전망의 변화가 등장을 합니다. 시간 전망의 변화, 거기도 체크하시고, 다음에 성역할 지각의 변화, 신체 등 능력 쇠퇴, 사회적 관계 쇠퇴, 사회경제적 지위 하락. 그리고 14번 체크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노인이 되면 기억 능력이 감퇴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명제처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내부로 들어가 보면 단기 기억은 감퇴하지만 장기 기억은 아주 생생해가지고 더 밝아집니다. 노인분들 대화를 하시보면 방금 전에 있었던 것은 잊어버리면서도 과거에 있었던 것은 마치 어제 사진을 찍어놓은 것처럼 굉장히 생생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바로 그런 것처럼 여기 그냥 기억 능력의 감소가 아니라 단기 기억 능력의 감소라고 해서 체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감각 기능 저하라든지 생리적 적응 능력 감소는 좋고, 그다음에 우리가 노인 이론이 나와 있습니다. 노인 이론에서는 하나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인 이론. 자,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서 노인 이론은 약 10여 개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주로 출제가 되는 것이 분리 이론, 또 활동 이론, 또 성공적 노화 이론, 또 현대화 이론, 또 교환 이론. 그 외에도 정체감, 위기 이론, 또는 하위 문화 이론, 이런 등등의 다양한 이론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 중에 주로 출제가 되는 것이 이 5개의 이론을 가지고 출제가 되는데, 자,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서 분리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현장에서 물러서야 한다라고 하는 이론이 분리 이론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서는 자신의 생을 정리할 수 있어서 좋고, 사회적으로서는 보다 높은 생산성을 가진 젊은 사람들에게 그 생산 현장을 물러주어서 국가 사회적으로 좋고,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든 사람은 현장에서 물러섬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모두 윈윈의 전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분리 이론 또는 소원 이론 또는 소유 이론이라고 해서 커밍과 헨리가 주장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물러서야 된다. 오늘날에는 부정하지는 않지만 달가오지 않은 이론입니다. 그에 비해서 활동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들어도 뭔가를 해야 된다. 결론은 분리 이론 또는 소원 이론과는 다릅니다만은, 활동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행복 지수를 조사를 해왔더니 그냥 나이가 들었다고 쉬고만 있는 노인보다 뭔가를 하고 있는 노인들의 행복 지수가 높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물러서기만 할 것이 아니라 뭔가를 하려고 해야 되고 국가 사회는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하는 이론이 바로 헤비거스트가 주장했던 활동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성공적 노화 이론은 분리 이론과 활동 이론의 중간적 성향의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분리 이론과 활동 이론의 중간적 성향의 이론 또는 교집합 부분의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나이가 들면 당연히 생산 현장에서는 보다 높은 생산성을 가진 젊은 사람에게 자리를 물려줘야 된다. 물러나야 된다. 분리 이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일로부터 손을 띄어서는 띄기보다는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노인의 역량에 맞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국가사회는 그러한 노인의 역량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생산성의 문제에서는 물러서야 되지만 분리이론. 그러나 나이에 맞는 또는 역량에 맞는 뭔가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귀가 들리지 않으면 보청기를 지급하고 눈이 보이지 않으면 돋보기를 제공하고 접근성이 제한받으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에 대한 편의 증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접근성을 높여줘야 되고 이렇게 해서 생산성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에서는 노인 역량에 맞는 이러한 일거리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성공적 노화 이론. 나이가 들어도 성공적으로 나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이론이 성공적 노화 이론에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도 나이에 맞는 적절한 선택을 해야 되고 국가사회도 노인의 역량에 맞는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럴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넣기 위해서 적정한 보상, 돋보기나 보청기나 접근성 등을 국가사회가 보장해 주어야 한다 해서 적정한 선택과 보상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성공적 노화 이론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국가가 이끌어가는 그 영역은 바로 이 성공적 노화 이론이죠. 여러분 동사무소를 가거나 은행이나 이런 거 가서 보면은 돋보기나 이런 것은 쭉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축법에 의해서 어떤 건물의 좀 층을 바꾸게 되면 거기에 장애인이나 노인 등의 접근성 보장을 위해서 몇 도 이하의 경사를 가진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거나 또 그런가 하면 이 대중교통편에서 저상버스 도입이라든지 또 그러면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의 증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로 성공적 노화 이론에 대한 국가 개입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현대화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화 이론 거기 코길과 홈스가 제시한 것이 있는데 이 현대화 이론은 현대화의 수준과 노인의 지위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현대화라고 하는 것은 도시화 그리고 현대화, 산업화 이런 단어가 같이 맞물려 이루어지는데 도시화, 산업화라고 하는 것은 빠름을 기본 모드로 하고 있는데 이 빠름에 대하여 수동성, 경직성, 조심성, 의존성이 큰 노인들의 지위는 당연히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 또 노인의 지위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희소성의 원칙이 적용돼야 되는데 오늘날 고령 사회를 이끌어가는 과학기술의 발달이나 의학의 발달, 생명공학의 발달은 노인의 희소성을 없애버렸다. 당연히 노인의 가치가 떨어짐으로써 노인의 지위는 떨어지게 된다. 또 그런가 하면은 대중교육의 소위 의무교육에 보편한 대중교육. 옛날에는 노인은 지혜 보고라, 지혜 보고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나 모든 지역 공동체에서 어려운 문제 있으면 노인을 통해서 해결책을 강구를 했어요. 지금은 노인들에게 어린 손자, 손녀도 안 갑니다. 정상적인 생산 현장은 더 말할 나위 없고 이 급변하는 사회에서 급변하는 사회를 이끌어가는 최신 기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들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묻지를 않아요. 어린 애들도 컴퓨터로 검색을 하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어떤 것이 뭐야라고 물어보지 않아요. 이제는 지혜의 보고라는 단어 자체도 상실된 입장에서 노인의 지위는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과학기술의 발달이나 도시화, 산업화나 또는 교육의 대중화나 이런 등등의 특징은 즉 현대화의 속도전은 결국에 노인의 지위를 자꾸 떨어뜨리게 된다. 그래서 현대화의 수준과 노인의 지위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현대화 이론이 되겠어요. 그에 대해서 교환 이론, 로스토우나 도우 또는 호만스 이런 사람들이 제시를 했는데 이 교환 이론은 현대화 이론과 같은 맥락에 있으면서 또한 그에 대한 대책까지도 강구하자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환 이론이 되겠어요.
결국에 사회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교환함으로써 사회적 관계가 지속되게 되는데,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는 당연히 지위가, 당연히 가치가 현저히 떨어져 있는 거고, 소프트웨어마저도 급변하는 사회에서 급증하는 신지식이나 신기술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은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아주 열악한, 열등한 자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때문에 자원 교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에서 노인의 가치, 노인의 지위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열등한, 열악한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렇지만은 과거의 이 사회 국가 발전에, 국가 형성에 기여를 해온 노인의 지위를 시대 세월이 지났다고 해서 단절시키듯이 제거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노인들도 내가 어떻게 고생해서 이 가족, 이 사회를 만들었는데 내가 이 대우를 받아야 되는 그런 소위 자존감의 소멸,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노인 자원이, 노인들이 보유한 자원의 가치가 열악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과거의 기여도를 반영해서 어떻게 하면 노인의 가치를 또는 노인의 지위를 유지시켜 줄 수 있는가, 현실보다는 좀 더 높게 가치를 매겨줄 수 있는가라는 것을 연구해 보자 하는 것이 교환 이론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은 노인들대로 단체력을 이용해서 대한노인이나 시니어 클럽이나 또는 부모연합이나 수없이 많은 노인단체를 만들어서 우리 나이 먹었다고 무시하지 마 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한 국가에서도 그들에게 어떠한 그 소위 우리가 급여의 종류로 본다면 현금급여, 현물급여, 바우처, 기회, 권력 이런 것처럼 기회나 권력 등을 제공해서 힘은 없고 자원은 별 볼 일 없지만 그래도 노인들의 기여도를 인정해서 그들에게 우선 기회를 배정하거나 그들에게만 어떠한 권력을 배정해서 그들에게만 어떠한 권력을 배정해서 현실 지위보다는 높은 지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주려는 이런 국가 지원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바로 그것을 이론화한 것이 교환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 노인복지 정책에서 이렇게 나올 때 보면은 이 국가의 개입은 바로 성공적 노화 이론과 교환 이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듯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한 문제가 출제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노년기의 변화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뭐 감각, 지각의 변화, 학습 속도의 변화, 기억의 변화, 기억의 변화에서는 중요시해야 되겠죠. 기억의 변화. 그래서 장기 기억은 대단히 높아지는데 단기 기억이 떨어진다. 여기 표현이 좀 이쁘지 못합니다만은 단기 기억은 깜빡깜빡한다 이렇게 표현. 단기 기억은 떨어지지만은 장기 기억에 대해서는 그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봐주시고, 또 지능의 변화, 취미의 변화 쭉 나와 있지요. 지능의 변화, 취미의 변화 쭉 나와 있고, 거기 보시면은 정서의 변화, 오른쪽에 보시면 정서의 변화. 노년기의 건조한 생활은 정열의 감퇴, 체력의 감퇴, 성욕의 감퇴 등과 함께 작용하여 과거에 가졌던 정서적 중요성을 박탈당한 듯한 기본을 가지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의 정서 생활에서는 젊은 세대보다는 강도가 약하지만 소위 유쾌한 정서 반응보다 어떠한 그 공포나 외로움이나 실망이나 절망, 분노와 같은 감정 표현이 젊은 세대보다는 더 자주 발생하게 된다. 자, 이런 거 생각하셔서 우리 자꾸 노인이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또 아니면 지금 새로이 시작하신 분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바로 이 상태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유념해 주시고 한번 생각을 좀 바꾸어 주시면 좋겠어요. 다음에 노년기의 사회적 생활, 에릭슨은 발달 단계의 특징으로 자아 통합 또는 자아 통정대 절망감의 개념으로 설명을 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설명을 했고, 팩은 노년기의 세 가지 기, 팩은 중년기의 4대 이슈에서 지혜를 중시할 것인가, 육체를 중시할까, 중년기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대인관계를 사유화할 것인가, 성적 대상화할 것인가, 또 정서적 융통성을 가지면서 살아갈 것인가, 정서적 빈곤 속에서 그냥 살아남기만 할 것인가, 지적 융통성을 가지고 발전해 갈 것인가, 지적 정지성 속에서 그렇게 죽어갈 것인가, 이렇게 이슈를 가지고 설명을 한 것처럼 팩은 동시에 노년기의 과업으로 자아 분화와
직업 역할, 자아 분화에 몰두할 것인가 아니면 직업 역할의 분화, 맞으면 몰두할 것인가, 신체를 초월할 것인가 신체에 몰두할 것인가, 자아를 초월할 것인가 자아에 몰두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3대 과업을 제시했다 해서 여러분들이 봐주거든. 중년기와 여러분들이 좀 비교해서 정리를 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페이지에 넘어가시면 두 개의 문제 보여요. 바로 이 페이지가 출제 비중에서 높은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조부모의 역할과 죽음에 이르는 단계, 죽음의 과정, 꾸벌로로서가 제시한 죽음의 과정, 바로 거기가 아주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죽음의 과정. 그래서 죽음에 임박했다라고 임박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죽음을 받아들이는가 하는 문제가 등장을 하는데, 자, 거기 보시면은 처음에는 부정. 에이, 내가? 라고. 다음에 분노. 그리고 세 번째가 초월자와의 타협 단계입니다. 신에게 갈구하고 아니면 이렇게 해서 분노를 넘어서 타협 단계. 그리고 네 번째 단계가 우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우울 단계를 세 번째 단계 정도로 하는데 아닙니다. 세 번째 단계는 타협 단계고 네 번째 단계가 우울 단계.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가 수용하는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과정이 아주 잘 나오는 문제. 뭐 최소한 2년에 한 번씩은 나온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 그리고 B급이지만 조부모의 역할 유형으로 공식형, 대리 부모형, 공식형 번호가 다 빠져 있군요. 공식형, 대리 부모형, 재미추구형, 거리두기형, 또 권위형. 옛날에는 보통 권위형, 공식형과 권위형이 있었어요. 대가족 제도가 넘어가면서부터 대리 부모형과 거리두기형. 그래서 이 확대 가족, 수정 확대 가족과 같은 경우에는 맞벌이하는 자식 세대를 위해서 같은 아파트 단지나 가까운 지근거리에 살면서 자녀 세대가 출근을 할 적에 자녀 집에 와서, 맞죠? 제주도 자녀가 결혼하면 분리하듯이 같은 울타리 안에 두 집 살림을 하듯이 그렇게 해서 부모의 역할을 대신해주는 이런 대리 부모형도 있는가 하면은, 그러나 요즘처럼 그냥 보편적인 핵가족, 시골에 어른들이 살아 계시고 도시에 살면서 명절 때 1년에 한두 번 아니면 생신 때 또 한두 번 이렇게 한 너댓 번 정도 이렇게 만나는, 방문하는, 손님보다는 좀 더 가깝지만은 손님처럼 이렇게 방문을 통해서 조성 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거기 거리두기형, 이런 등등이 오늘날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모습 이렇게 해서 어떤 조부모의 역할 유형 B급 문제가 있지만 주로 출제가 되는 것은 죽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부정, 분노, 타협, 그리고 네 번째 단계가 우울,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가 수용으로 넘어가는 단계를 꼭 가지고 가셨으면 쓰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사실은 다음 시간은 실천론의 영역이 되겠습니다만 다음 시간에 페이지를 넘기는 단계를 통해서 실천 영역의 기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